이 기본소득을 무기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인가, 폭력적인 가족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열리는 여성의당의 당원 여러분들과 간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연수잖아요. 기본소득당을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건 여성의당도 그렇고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의제 중심의 정당은 얼마든지 이렇게 연대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함께 더 깊게 고민해보겠다라고 먼저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소득당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와 기본소득 정의를 통해서 본 기본소득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각광받는가를 간단하게 짚은 다음에 이 기본소득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서 이 기본소득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하게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할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1월 19일에 창당한 정당인데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창당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이 모여서 창당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창당을 할까라는 고민 끝에 우리는 온라인 캠페인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때 저희의 슬로건은 당신이 누구든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았는지 지금 한 2만 명 정도의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임대표로 있고 원내대표로는 용인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재난 기본소득, 그 다음에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너무 많은 이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이 정의 이 자체는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나 얼마나 충분해야 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이 기본소득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 끝에 정치 공동체가 기본소득을 줘야지 라는 생각들은 있지만 얼만큼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사회적 맥락,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2016년에 열렸던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는 당장 충분하게 시작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정도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축소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의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촘촘히 살펴보면은요, 모두에게라는 것은 성별이나 나이나 장애나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조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가르고, 그리고 자산심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에 얼마나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자산심사나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받는 대신에 당신이 뭔가를 해라 라고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매달 줘야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로 인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당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어쨌든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일회적인 것은 안 된다 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기본소득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의제이다 보니 많은 정치인들이 땡땡형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기본소득이 아닌 것에 기본소득을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좀 기본소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몇 가지들은요. 아동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아마 만 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심사하지 않고 100%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에게 준 만큼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기본소득이 각광받는가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기본소득당의 주요 주장은 이것입니다. 토지나 천연자원 같은 이런 자연은 그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인류를 통해서 켜켜이 쌓여온 이 지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 도 이 모두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이고 이 정보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공통부의 분배의 원칙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른 경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한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은 여러 정당들보다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급하게 처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까지 이제 사고팔 수 있는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 있는 만큼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예를 들면 자산이 있어야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이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또 부자가 되는 이런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내 사장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플랫폼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노동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의 사회 안전망으로는 도저히 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스템에서 기본소득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 기후위기나 이 젠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라는 것이 이 정치권을 넘어서 모든 시민사회 영역에서 열심히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기본소득이 설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공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에 있는 복지를 축소하는 거야 아니면 확대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내부에서 기존에 있는 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우파형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아니 오히려 더 강화하고 기본소득은 또 별도로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기본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후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려는 거냐라는 것으로 기본소득으로 인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당이 이야기하는 5가지 모델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 기본소득인데요.
내가 버는 이 소득은 사실 나 혼자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여가 포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의 일정 정도를 세금으로 내놓자.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나누자.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세 기본소득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 악당 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걷고 그리고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불평등하지 않게 쓸 수 있다라는 한편의 생각들이 있고요. 이 세 번째가 토지 기본소득입니다. 요즘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본소득당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 토지라는 것은 애초에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 토지의 가격이 정부 정책이나 뭐 사회 인프라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토지에 대한 혜택은 이 토지 주인들만, 집주인들만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토지 보유세로 걷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라는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합쳐서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총선 정책이었던 거고요. 이거 외에도 두 가지의 기본소득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 되는 이 경제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한 산업에 공유지분권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수익의 어느 정도는 우리 기본소득 몫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모두에게 나누는 데이터 기본소득 모델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 모델은 또 여성의당과 굉장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내 정당들에게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국회의원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나눠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근데 이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이렇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당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더 평등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주자라는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보다 못 버는 사람들은 당비를 내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정치 기본소득을 쿠폰 형태처럼 10만 원씩 줘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정당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돈에 따라서 정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당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반응과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트위터상의 반응들을 좀 몇 가지 가져온 건데요. 세대주에게만 줬었던 이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창당할 때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특히 결혼한 분들이 그런 반응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혼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기본소득과 여성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1차원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폭력적인 가족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측면은 가족관계를 비롯해서 이 사회적으로 나에게 여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로부터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1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성의당 당원분들과 조금 더 깊은
부분에서 기본소득과 여성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은 단지 관계 속에서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이 경제 부분, 그리고 경제에서 비롯된 이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가부장성은 드러납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 때, 자본주의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 단계에서 이 성별 분업을 통해서 이 경제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고 여성은 집에서 재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임금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던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평생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하는 이 남성 국민들은 이 사회보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반면에 여성은 원래 이 남성 국민을 위해서 돌봄 제공하는 역할이었으므로 남성이 받는 이 복지 혜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기존의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자산심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노동 능력이 없어서 받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제도인 만큼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 수급비가 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수급비를 계속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이 쉽게 아주 떠올리는 이미지는 한부모 가정의 유색인종의 여성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 라고 낙인 찍는 문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돈 벌어줄 남편이 없는 여성이라는 것으로 낙인 찍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부장적인 이 경제 상황에서 기반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스템 마찬가지로 가부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여성주의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여성주의적 비판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이제 7, 80년대부터 소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에는 남성의 임금에 가족의 몫까지 가족 임금으로 포함이 되었다면 이제 남성들이 벌어오는 임금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잘리게 되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IMF 이후에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이후에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때 참여하게 된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비정규직의 시간제 일자리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비판으로 나오게 된 하나의 모델이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인데요. 이 말은 남성만 생계부양자가 아니고 남성, 여성 모두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여성 고용을 증진해서 이 취업에 대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봄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일가정양립제도와 같은 것들이 이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은 남성이 하는 이 노동만큼 여성이 하는 이 재생산 노동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우리가 얼마나 이 가치 있는 이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어. 시간제 일자리를 좀 좋게 만들면 좋겠어. 출산 휴가를 주면 좋겠어. 가족 휴가를 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가사노동 임금제와 같이 가사노동하는 사람에게도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전에 주부수당을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것도 또 다른 맥락이 있겠지만 이런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성주의적인 비판으로 이 두 가지 모델이 제시가 되고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여성들의 삶을 조금 더 평등하게 바꿨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봐도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두 모델 모두 남성의 노동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주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을 나누게 하는 기제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여성이 경제생활도 하고 집안도 돌보는 이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성별 분업적인 이 경제 구조를 바꾸자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바꿔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부분에는 남성, 서비스직에는 여성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전일제는 남성이 훨씬 많고 시간제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 이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임금의 체계가 좀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액공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자녀수당 같은 것들 때문에 세금이 제해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1인 가구에게는 또 굉장히 불합리한 이런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이런 임금 격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경제 생활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별 분업을 기초로 전제하고 있는 이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바꿀 수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남편 없는 여성은 빈곤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여성을 빈곤하게 만드는 이 경제구조, 가부장적인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인식에 닿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이 재난 시기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이제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었던 많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월 달에 추경을 급하게 했었잖아요. 이 추경에 가정양육수당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짧게 설명드렸었는데 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정부에서 주는 이 수당인데요. 많은 여성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고된 여성들이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애들 보내지 말고 집에서 애를 봐라 라는 것을 정부가 부추기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비판을 저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또 긴급 지원한다면서 무급 휴가를 받고 가족 돌봄을 하는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61%가 여성이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러났었던 여러 기사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여성 과학자들의 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시기에 비어있는 이 가족 돌보는 사회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온전히 가정으로 이 돌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여성들이 또다시 다 전담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여성운동들이 해서 애써 지금만큼 바꿔온 여러 가지들을 한순간에 되돌려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식들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문을 닫았었던 여러 돌보는 기관들은 사실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여행,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직종에서 또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컸었는데 이 여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굉장히 해고가 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간간히 또 기사로 나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에 함께 있게 되다 보니 가정폭력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이 가족 내에서 여전히 열악한 여성의 환경,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빈곤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여성들의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이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들은 여러 차례 질문들로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 취업하게 되는 것에 더 탈락하는 이런 환경 속에 오히려 여성들이 그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기본소득만으로 살면서 여성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한 가지.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야? 라는 질문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일하느니 가정에서 애를 돌보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인식을 더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생계노동을 포기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자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데요. 지금 여성들이 놓여있는 굉장히 저임금에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혹은 이 임금을 협상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는 너무 나의 자아 실현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강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 사회복지 시스템, 특히나 이 징벌적이고 낙인 찍는 이 복지 제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과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소득은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냐? 라는 질문은 왜 여성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거냐에 대한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왜 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 노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 노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왜 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봄 노동도 그만큼 소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유리한 것일까? 여성에게 유리한 것일까? 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돌봄 노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나에게 임금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별 분업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고, 이 성별 분업적인 노동시장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무엇이 유급 노동이어야 하느냐라는 논의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권리야, 공통부에 대한 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이런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사회 서비스가 없으면, 예를 들면 내 애를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을 보내야지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내가 저임금 이렇게 일을 하느니 얘가 학원을 안 다니고 우리 모두 기본소득을 받아서 얘를 돌보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여성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일 텐데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에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본소득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적으로는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절대적으로 확충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별 분업, 성별 노동시간 격차, 성별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야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랬을 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저는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소득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가부장적인 경제 구조를 기본소득이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성별 분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중 부담을 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여가 시간마저 너무나 불평등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을 함께 고쳐 나가려는 것을 해내지 않으면 이 기본소득이 젠더 정의에 부합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모두 주어지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 여성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남성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너무나 불평등한 이 구조인데요. 이 성별 분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려해보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의 한계의 두 가지를 받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모델은 보편적 생계 부양자 양육자 모델이어야 한다.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에서만이 이 성별 분업의 구조를 타파하고 가부장적인 경제 구조를 없앨 수 있다라고 제안드리는 바인데요. 이 보편적 생계 부양자 양육자 모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노동시간 단축이고요. 또 한 가지가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이 보편적 생계부양자 양육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기본소득이 없으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좀 힘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제안인 것이고요. 먼저 노동시간을 보시면 2019년에 주 평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전일제는 남성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포함해서 이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의 66.6%, 여전히 OECD 이 최고 임금 격차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3시간 13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동안 남성들이 56분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간의 젠더 불평등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남성들은 너무
핑계를 대기가 쉽죠. 내가 직장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가사노동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핑계를 대기 너무 쉬운 이 기반을 객관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여성이 그만큼 더 오래 일하게 해줘 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것은 이렇게 지금 일자리의 상황상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남성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이 노동시간이 지금 주 52시간인데 이것도 너무 길다. 주 30시간, 주 35시간 이런 방식으로 확실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객관적으로 남성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 객관적 조건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성별임금 평등법을 만들어서 성별임금 격차에 대해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사회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오히려 여성들이 또 여성들의 월급이 더 적으니까 남성들이 그냥 집에 가서 애를 봐라 라는 이야기들의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도 공공 서비스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양육자 모두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이 육아휴직을 유급화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여성만 경력 단절이 되고 남성은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별 분업적인 이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 부담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인데 이 기본소득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이미 있습니다. 뭐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이 경제적 예속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노동시장 안에서의 협상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건데 더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아주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무조건적인 시간 배당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일과 가족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야? 라는 질문을 벗어나서 나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더 확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뤄야지만 이 소득과 여가 시간에서 젠더 평등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젠더 평등을 이뤄야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노동시장 안에서의 나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두 사람입니다. 그죠? 네, 한쪽은 신사임당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만의 방을 집필했던 버지니아 울프인데요.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성이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을 우리는 훌륭한 어머니로만 기억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녀는 재능이 있는 여성이었고 그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조선 전기에는 성별과 상관없이 아들, 딸 관계없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신사임당에게 유산이 없었다면 그녀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 자신도 유산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여성들에게 자기만의 방과 일정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했었는데요. 여성의 당의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단지 여성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이 소득 보장의 제한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가부장적인 경제 구조를 기본소득이라는 무기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이 많은 여성들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이나 그리고 시간 없음에 대해서 여성들의 상황을 좀 더 평등하게 바꿀 수 있는 주요한 무기로 기본소득을 함께 고민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냐? 라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맺고 싶은 관계, 내가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의 상들을 더 많은 여성들이 상상해야지만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불평등과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해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본소득이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기본소득을 무기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오늘을 계기로 충분히 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